네, 오늘 정호의 시데이트 통해서는 이천선에서의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 정말 시장에서 갖는 기대감처럼 이천선 탈환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를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한범호 수석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만나뵙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월 시장이 정말 이천선에서의 공방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4월 코스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4월 한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초 이후의 지수 흐름들은 연초에 계속 돌발적인 악재들이 많았습니다. 신흥국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켜버리는 이탈리아라든가 중국에서의 악재,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장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었는데요. 근데 3월 말 정도부터는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은 어느새 2,000선 정도까지 다시금 돌려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로 남겨져 있는 건 분명합니다.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의 함수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에 대한 뚜렷한 개선세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기대치를 너무 기대감만 베팅하기에는 앞서가는 게 아니냐, 이러한 공방들이 분명히 불거지는 것 같고요. 자연히 지수가 2,000선에 가까워지면서 막연한 투자 심리들의 부담감들이 지수 공방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모멘텀을 크게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천선에서의 공방이 이어지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사실 좀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3월 말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월 26일 정도였나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 답답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기대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기대했던 한 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 회복이 그만큼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더욱 기대를 할 수 있는 국면입니까? 어떻습니까? 국면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외국인들은 조금 더 신흥시장, 특히나 경쟁력이 단단한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에 대해서는 매수 강도를 좀 높여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외국인들도 연속성적인 매수세가 지난해 봤던 44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러한 정도의 강도까지 이어진다라고 단정을 드리긴 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3월 20일 정도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부분은 두 가지 정도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흥국들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좀 진정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 쪽에 대한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낮아진 측면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금융버블이 터질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우려들이 진정이 된 부분들이 위험자산 쪽에 신흥국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높여준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축이라면 사실 미국 쪽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신임 연준 의장이 됐던 옐런 의장이 한 가지의 말을 했었습니다. 3월 FOMC 직후에 미국이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을 할지도 몰라요 라는 이야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 자체가 시장이 시사했던 바는 미국 경제가 이제는 정상 궤도에 올라서는 시기가 가까워졌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시그널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여태까지는 성장성 위주의 베팅을 했었던 흔히 말하는 고 PER 종목군들은 조금씩 투자 매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약에 PER이 30배짜리 주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기대 수익률은 역수기 때문에 한 3.3% 정도를 잡을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수 있다라면 시장이 정상화되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3%대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로도 같이 맞물리게 됩니다. 주식시장 30배짜리 고 PER 주식들이 투자 매력이 3.3%인데 미국의 국채 투자하면 3.5%가 된다. 이제는 조금은 PER이 낮은 종목군, 대표적으로 PER이 낮은 종목군들이 사실 우리나라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거든요. 이 두 종목군 우리나라 증시 외국인들의 센티멘트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흐름에 밑바탕에는 이러한 측면도 깔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전과 같은 강도, 그러니까 2013년, 13년도 하반기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매수와 같은 강도는 아니겠지만 최근에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분명한 이유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4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좀 2천선에 도달하기만 하면 부딪히고 또 다시 계속해서 좀 돌아서는 국면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돌파가 가능한 시장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시장이 많이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2,000포인트 정도는 마디지수대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좀 막연한 우려들을 갖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연초에 지수대가 지난해 연말이 한 2,000포인트 전후였기 때문에 사실 1년 초 이제 3월 정도까지 걱정했던 거를 거의 다 되돌린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정상화 과정이다라는 측면으로 만약에 시그널들을 맞춘다라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신흥국에 대해서 뭔가 걱정들이 많았는데 걱정했던 요인들은 정상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나지는 않은 것 같고 중국은 경제가 버블이 터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도 잡음은 많이 진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를 가지고 돌려놓은 게 2,000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좀 공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추가적인 동력을 아마 이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장 선순환 구도가 이어지려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들이 조금은 좋아져야 됩니다. 아까 모두의 기아차 실적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진 측면들이 되돌린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얘네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나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면 정책적인 이슈들을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공급에 이제 박차를 가할 것 같은 유럽중앙은행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마 중국도 조금씩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들을 높여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치들이 시장의 온기 자체를 흐트러뜨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2,000선에 대해서도 호락호락하게 시장이 급락하는 그림보다는 조금씩이나마 저점을 높여나가는 반등 흐름 자체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 뭐 사실 1분기에 보여주는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그랬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서 정상화된 국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1분기 실적, 눈높이는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일단 뭐 대응하기는 편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어떤 부분이 좀 포인트로 봐야 될지가 사실은 좀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국내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까? 실적 발표 시즌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를 많이 봅니다. 가장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좋은 거는 지난 분기 내지는 계절성을 감안하면 지난해 동분기 대비 실적이 좋아졌는가 얼마만큼 나빠졌는가 이 부분에 많이 초점들을 맞추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있어서는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하고 실제 발표치하고의 격차를 가지고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애초에 이제 1분기의 실적 전망치들이 많이 낮춰졌습니다라는 부분은 국내 기업들, 코스피 기업들의 12개월 선행 EPS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한 215포인트 정도에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네. 현재는 202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개의 경우 애널리스트들이 아무래도 시장을 좀 좋게 보려는 경향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매년 1분기가 되면 시장의 전망치들이, 이익 전망치들이 아래쪽으로 수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올해는 그 폭 자체는 분명히 컸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 6에서 7%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가 하향이 됐었던 걸 감안을 해보면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눈높이들은 분명히 많이 낮아져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만큼 실제로 발표되는 기업 실적들이 오차를 발생시킬 확률 자체가 낮아졌다라고 보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 그런 기대들이 좀 불러일으켜질 것 같은데요. 눈높이를 낮춰놨던 실적보다는 최근에 발표된 대형 화학주들 LG화학도 그랬고요. 다른 기업들도 그보다는 조금 높은 실적을 좀 보여주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걱정했던 수준보다는 그래도 견조하게 기업 이익을 찍어주는구나 이러한 기대치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악재로는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의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증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1분기 좀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부분들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유럽과 중국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유럽보다는 최근에 코스피 지수에 이제 발목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쪽의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것 그리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부분까지도 두드러지면서 사실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중국에 대한 부분들, 뭐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함께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보는 게 좋겠습니까? 만약에 성장률 측면으로 보시게 되면요. 중국이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7.5%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제 걱정했던 부분이 성장률 목표치가 7.0%가 되면 어떡하지였는데요. 7.5와 7.0 사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7.5%에 가까운 성장률이 나오게 될 경우에 대응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목표 성장률이 7.0%였다면 아직까지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쪽으로 받아들이고요. 반면 지금처럼 7.5%의 성장률이 목표치인 상황에서는 7.4%로 1분기 성장률이 나왔거든요. 아마도 조금씩 시장에서는 무언가 온기를 주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리커창 총리가 지난해 연말에 발표했던 몇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중국 역시도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들이 되게 필요할 텐데 안정적인 도시 가구의 실업률이 한 4% 정도다라고 지금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미니멈 경제성장률을 7.2% 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중국이 조금씩이나마 미세 경기 부양에 이제 다가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림자 금융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1분기에 나타났던 가장 큰 이슈는 회사채 부도가 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중국의 기업들 회사채가 위안화 채권 부도가 나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고요. 이게 또 다른 위기의 전주곡이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했지만 실제로 수치적인 측면에서 현재까지 부도가 된 위안화 채권이 한 200에서 300억 위안 정도 사이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위안화 예금이 한 10조 위안 가까이 되거든요. 규모 측면만 놓고 봤을 때 기업의 회사채들이 부도나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지금까지 발표된 수치가 그림자 금융의 버블이 터지는 전주곡입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너무 앞서가지 않았는가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에 이제 뭐 엇갈리는 시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까지 포인트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진국의 증시가 2013년 상당히 뭐 좋았다면 신흥국 쪽의 증시 흐름에 대해서는 좀 실망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 자금에 이제 신흥국으로 이제 유입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자금 유입 트렌드가 계속 될 것으로 보시는지의 여부가 이제 뭐 신흥국 증시도 그만큼 또 정말 또 좋아질 수 있는 또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기대를 해볼까요? 예, 애초에 그 금리 정책, 미국의 금리 정책 이야기를 잠깐 드렸던 네. 부분이 사실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미국 경제도 좋아지는 것 같고 유럽 역시도 경제 자체는 성장률에 눈에 보이는 거는 플러스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경제의 경착륙을 막아내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온기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정상화가 시장의 PER 기준에서는 고 PER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인 이익이 나오는 저 PER 쪽으로 넘어가는 과도라고 하게 되면 신흥국 증시들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증시는 안정적인 이익 모멘텀이 연간 한 80조 원 정도의 기업이익을 찍어주는 가운데 선진국 증시보다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은 낮아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바라보고 최소한 선진국으로 너무 쏠려 있었던 자금이다라면 신흥국 쪽에서도 옥석을 가리려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한국 증시는 아마도 돌보다는 옥에 가까운 증시가 아니겠는가. 이거는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의 흐름이 일단은 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주춤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또 좋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2000선을 넘어서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국면인지 여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보미 연구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마 2분기 정도 좀 시계열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면 네. 아까 실적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은 진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연속성 자체와 규모 자체가 좀 들쭉날쭉할 가능성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매수 우위 기조는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돌발적인 외부 악재들도 돌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인데 특히나 신흥국 쪽에서의 금융 리스크가 돌발될 상황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의 상단을 조금씩 돌파해 나가려는 시도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아마 2분기 정도에 2100포인트 위쪽 정도까지 시장이 한번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2분기요? 예, 2분기 네. 중에 그 정도로까지 보고 있고 물론 그 이후에는 체크해야 될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2분기 넘어가게 되면 미국 쪽에서의 통화정책 변경이 이제 달러화의 강세로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 정상화 과정을 밟아왔던 코스피가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전진해 보려는 시도가 아마 2분기 중에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 업종 내에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하는지 또
2분기에 또 좋은 또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을 또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또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시장 밸류에이션이 지금 9.8배, 9.9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까 EPS가 202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9.8배 정도 돼 있지만 실제로 대형 IT주들이나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7배 내외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요. 아마도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사는 과정에서는 시가총액에서도 우위가 있고 밸류에이션 상에서도 상대적인 메리트가 있고 다른 글로벌에서의 시총 비중보다 우리나라 내에서의 IT나 자동차 비중이 높다라는 점 등을 감안하게 되면 이들 종목군들에 대한 온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너무 시장이 최근에는 추가적인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 흐름에서 돌출될 수 있는 또 다른 주도주군이 보이는 건 사실 제한적이다라는 것도 같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IT나 자동차주와 같은 대형 주도주들의 형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 전반적인 모든 종목군으로 온기가 확산된다. 이러한 식의 접근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2000선이 가까이 오게 되면 그냥 적극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오늘같이 지수가 좀 하락하는 국면에서의 분할 매수. 언제나 이야기를 드리는 게 리스크를 분산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수 규모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정식 분할 매수 전략이라는 것은 그 기본에 가장 입각한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2000선이 넘어가더라도 급격하게 다 왔으니까 팔아야 된다라는 접근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주식이라면 조금 유지하는 전략 쪽으로 아마 시장 전체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보다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기관 쪽의 매물도 2000선에 이제 임박하면 이제 펀드 환매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공백 상태를 보일 때마다 시장이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코스닥 시장이 570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사실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두드러졌었던 2014년 1분기 그리고 4월 장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이번 주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시장 대비했을 때 가파른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은 또 한범호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저희가 또 투자 전략을 좀 들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고밸류를 받고 있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바뀌어나가는 과정에서 더군다나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의 안정성이나 변동성 자체가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좀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들이 표출되는 국면이다라고 여겨지고요. 아마도 상대적인 강도가 무한정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걱정들도 분명히 이제 조금씩 가져가시는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개별주들의 장세 같은 경우 아무래도 조금씩 이제 숨을 고를 수 있는 타이밍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주들 쪽으로 무게중심을 실어 나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측면은 맞는데 코스닥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급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급락을 야기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 버블이 껴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던 게 IT 버블과 같이 미국 역시 또 나스닥이 조정받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나스닥 역시 밸류에이션 따져보게 되면 그렇게 큰 부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밸류에이션이 19배 정도 지금 나스닥이 받거든요. 근데 과거의 IT 버블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밸류에이션도 40배 정도에 가까웠고요.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상위권을 형성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휴렛패커드 같은 개별주들도 30배 이상의 고밸류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엊그저께 실적 발표 잘 나온 애플 같은 경우 현재 12배, 13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역시 또 버블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면 외부 충격을 가지고 국내 증시가 동시에 동반 급락으로 빠져나갈 우려도 지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요. 지난해와 같이 코스닥이 급격하게 조정받기보다는 급락 폭과 각도가 모두 좀 제한될 수 있는 국면이다. 무게중심은 대형주로 가셔야 되는데 코스닥을 급하게 뛰어내리지는 말자. 이게 아마 드려야 되는 가장 큰 전술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적절한 전술인 것 같습니다. 종목 장세의 끝을 오히려 좀 대형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장사 좀 마감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러분들 좀 비중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적절하게 가지고 가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또 4월 시장 마무리하게 되는데 5월에 어떤 변수들을 유념하면서 가면 좋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 또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수들 저희가 또 생각하면서 가면 좋을까요? 5월 정도 가게 되면 기업 실적이 조금 이제 피크를 넘어가면서 눈높이들이 조금씩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가파르게 하향 수정이 됐었던 국내 기업들의 EPS 조정치가 이제 조금 바닥을 다져나가고 오히려 약간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마 5월 정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부적인 이슈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치들이 아마 6월 정도로 저희는 타이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로존에서의 디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유로존 개별 금융기관들에 대한 손실 보전에 대한 문제 이러한 이슈들은 유로존 정책 당국이 조금씩 돈을 쥐어주는 정책으로 옮겨갈 가능성 이 부분에 좀 무게중심 실어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1분기하고 2분기의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1분기는 미국은 한파가 왔었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위축이 됐는데 거기선 조금 온기가 돌아 올라가는 그림 미국 쪽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1분기 7.4, 5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2분기에서는 무언가 미세 경기 부양책, 내수 부양책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정책적인 이슈들 역시도 시장에서의 기대치들을 조금씩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나 또 유럽 쪽의 기대가 2014년에는 여전히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5월 시장 또 6월로 넘어가면서도 크게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자, 마켓 토크 시간 코스피 2000선에서의 공방 시장에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지 저희 함께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한범호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